2026년 3월 리츠 투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조준현 회원정책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투자간담회는 3개 리츠가 설명을 할 예정인데요. 롯데리츠, KB스타리츠, 하나오피스리츠, 그래서 3개 리츠입니다. 오늘 참가 신청을 해주신 분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기자분이 19분 신청을 해주셨고 애널리스트 1분 그리고 기관 투자자 6분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이게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한국리츠협회 정병윤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쓰면은 옛날 생각나요. 그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그것 좀 해달라고 이 자리 기회 있을 때마다 그걸 울부짖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진짜 고맙게도 정부한테도 고맙고 우리 여기 계신 기자분들도 고맙고요. 많이 이슈화 해주셔가지고 그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금년에 저축법 개정해서 리츠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요즘 어렵지만은 그래도 리츠가 며칠 전 보도에도 보셨지만은 저희가 시총이 10조를 넘었어요. 뭐 이란 전쟁 때문에 약간 좀 10조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오피스나 물류 이런 쪽에 펀더멘털이 굉장히 견고하지 않았나. 그리고 저금리 기조가 계속돼 왔던 것이 도움이 됐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는 남은 규제 완화를 더 지속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또 리츠 지원센터도 만들어집니다. 곧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배당소득 그 분리과세가 이제 현실화되고 또 프로젝트 리츠도 가시화되면은 아마 한 내후년 27년 정도는 시총 한 15조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까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도 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합산 부과를 하겠다고 돼 있었어요. 저번에 발표한 대책에. 요거는 좀 다시 좀 돌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있었는데 리츠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 취득세를 감면을 해줬었거든요. 처음에 면제했다가 감면했다가 아예 14년도부터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좀 부활을 시켜주십사. 그리고 뭐 맨날 또 떠들었던 그 공정거래 이슈라든가 유증 간소화 이런 것들 좀 하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게 되면은 뭐 15조가 아니라 20조까지도 저희가 뭐 그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기자분님들 많이 좀 도와주시고 리츠업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표 순서는 롯데리츠, KB스타리츠 그리고 하나오피스리츠 순으로 이건 무순입니다. 특별히 뭐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각 발표는 25분 해주시고요. 질의응답은 세 리츠가 모두 끝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롯데 AMC의 현준호 상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롯데 AMC에서 롯데리츠를 관리하고 있고요. 저는 처음에 19년도부터 설립 때부터 계속해서 롯데리츠를 설립하는 과정에도 참여를 했고 지금까지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리츠 사업 부문장을 맡고 있는 현준호 상무입니다. 우선 그 매번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리츠 협회 또 관계자분들 우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오늘 발표 내용을 들으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롯데리츠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입니다. 롯데리츠는 현재 자산 규모가 2조 9천억이고요. 매입가 기준. 그리고 자산 개수는 총 17개입니다. 26년 1월 말 기준 시가총액은 1조 3천억을 좀 상회하고 있고요. 26년 1년간 저희가 결산을 하고 제공해드릴 계획으로 발표한 이제 배당 가이던스 기준상 주당 배당금 271원 대비해서 1월 말 기준 주가가 4,365원쯤 됐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 수익률이 6.2% 정도고요. 지금은 주가가 좀 올라서 대략 한 6% 내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공실률은 전체 대부분의 자산은 저희 그룹사의 마스터리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공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24년 하반기에 편입했던 L7 강남 호텔의 경우에는 전체 60% 면적은 호텔이지만 나머지 40% 면적은 오피스와 리테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오피스의 임차인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안정적인 임차인으로 교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개 층 정도 공실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전체 자산 면적 중에 대비해서는 공실률은 0.3%로 굉장히 낮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LTV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그 매년 1조 중반대의 차입금을 지속적으로 리파이낸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담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담보 평가의 기준에서 현재 LTV는 45% 내외로 국내 상장리츠 중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담보부 사채 기준에서 AA- 등급으로 저희가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덱스에 편입되어 있는 기준에서는 글로벌하게 가장 큰 인덱스인 FTSE 이프라 나리츠 리츠 인덱스에 2020년 초반부터 편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에 저희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또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그래프 좌측을 보시면 지금 25년 1분기와 전반기와 후반기 그리고 지금 현재 주총을 앞두고 있는 후반기 25년 하반기에 결산 기준을 봤을 때 전년도에 영업수익 670억 대비해서 708억으로 증가를 했고 또한 저희가 26년 상반기에 결산이 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는 영업수익은 777억으로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근본에 편입이 1월에 완료된 L7 호텔에서 약 월 11억 가까운 임대 수익이 추가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다음으로 호텔 강남에서 편입했던 자산이 지금 기존의 변동 임대료 부분이 올해 작년 하반기 실적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오르게 된 기준으로 임대 수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실적이 많이 상했기 때문에 실제 그 변동 임대료 부분만에서는 당초 계약을 맺은 거에 대비해서 27% 가량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 구성비에서 전체 이 자산에서 호텔이 임차하고 있는 공간 중에 고정 임차료 비중이 65%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합쳤을 때는 대략 한 9% 정도의 임대료 상승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유 자산들 저희의 어떤 백화점, 마트, 아웃렛 이렇게 가지고 있던 자산들에서도 고정적으로 임대료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의 임대 수익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측의 단기 순이익 부분도 저희는 지속적으로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이자 비용입니다. 이자 비용이 지속적으로 저희가 리파이낸싱을 할 때마다 금리를 낮추면서 이자 비용이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영업수익의 증가와 함께 결과적으로 단기 순이익 또한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 금리가 24, 25 이렇게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던 시기에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은 기존의 은행 차입을 회사채로 좀 더 금리가 낮은 쪽으로 전환시키는 부분 그리고 또 만기보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차환을 하기 위해서
조기 상환 수수료가 없는 기간인 잘 활용해서 만기보다 일찍 리파이낸싱을 하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빠르게 이자 비용을 낮춰왔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최근에 편입했던 그 섹터 중에 호텔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1월에 편입을 완료한 L7 홍대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어떤 국내의 호텔 어떤 실적 호황에 가장 큰 수혜를 누리고 있는 호텔입니다. 아래쪽에서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꾸준히 ADR과 OCC가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향후에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L7 강남에서 또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3년도에 ADR이 18만 원 가량 있던 시점에 저희가 편입을 결정하고 24년도에 편입을 했었는데요. 24년도에 ADR 20만 원, 또 25년도에 21만 원을 상회하는 등 지속적으로 ADR이 상회하고 있고, OCC는 사실상의 4성급 호텔에서 연간 영업에서 가장 뭐 만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실적인 85% 이상의 실적을 꾸준히 내고 있기 때문에 근본의 L7 강남의 변동 임대료가 크게 올랐듯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롯데리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 이 호텔 섹터에 대한 투자는 저희가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실제 IPO를 19년도에 추진했을 때만 해도 리테일 자산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또 21년도에 추가로 편입할 때도 대부분 리테일로 이렇게 편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지금 환경이 좀 변하는 어떤 리테일 산업의 오프라인 리테일 산업의 환경 변화에 다소 이렇게 조금 리스크에 조금 노출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24년도부터는 이렇게 섹터에 대한 투자의 변화를 어떤 모색을 했고, 그에 대한 실제 투자를 실적으로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하반기에 앞서 말씀드린 S7 강남을 편입을 했고, 최근에 홍대까지 편입을 하면서 전체 자산 비중에서 비리테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24%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그래프에서도 이 부분을 잘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쇼핑에게 너무 편중되어 있던 지금 임차료 부담도 계속해서 완화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또 추가로 편입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도권 자산 위주로 편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도권 자산의 어떤 매입가 기준에서의 가치가 70%를 넘게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가 향후에도 계속 이런 지역적인 면에서도 계속 그 리스크를 줄여 나갈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26년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투자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비리테일 섹터에 대한 투자에 우선적으로 좀 집중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편입했던 호텔에 대한 투자는 지금의 어떤 업황적인 현재 우수한 부분, 또 그 향후에도 공급의 어떤 그 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까지 다 고려한다면 호텔에 대한 투자는 분명히 앞으로도 수년간도 지속적으로 좋은 투자가 될 것이라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텔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 나갈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물류센터도 이제 다시 이제 좀 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시기가 좀 이게 시작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현재 아직 수도권과 이런 지역에 지역별로 그 물류센터에 대한 공실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좀 더 해소돼야 될 측면은 있지만, 투자로서의 시기로서는 좀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기에는 좋은 시기가 이제 또 다시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판단하에 물류센터에 대한 부분에서도 지금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물류센터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안정적인 임차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사가 마스터리스하는 자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투자를 해왔던 리테일에 대한 투자도 완전히 배제를 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섹터에 대한 어떤 다변화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개선하는 부분도 있지만, 리테일 같은 경우에 기존에 저희의 꾸준한 임대 수익을 안정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요. 기존의 자산 대비해서 좀 더 그 우량한 위치와 우량한 어떤 그 실적을 내고 있는 자산이라면 또 투자를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저희의
24년도에 증자 과정에서 참여했던 물산과의 협업을 통해서 개발 사업에도 같이 참여를 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물산이 개발을 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또한 저희 그룹사가 이런 앞서 말씀드린 섹터 외에도 레지던스 부분이라든지 실버주택 또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룹사가 자산을 보유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향후에는 지금의 기존에 투자해 왔던 섹터 외에도 이렇게 신섹터 부분에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파이낸싱 계획입니다. 지난 그 24년과 25년은 저희가 리파이낸싱을 함에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줬던 부분은 이자 비용을 빠르게 절감시켜 나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금리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회사채 비중을 많이 늘려왔었고요. 그리고 은행 대출 같은 경우에는 변동 금리를 많이 활용을 했고 또한 조기 상환을 해서 빠르게 이제 그 금리를 낮추는 전략이 시장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제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는 분명 저희의 조달 금리가 이제 조금 떨어지는 폭이 이제 반등을 해서 지금 다시 조금 오르거나 아니면 이제 유지되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 전략을 다시 한번 좀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채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 시장과 태핑을 해서 금리가 과연 은행에 비해서 유리한지 이런 부분을 잘 따져서 판단을 할 예정이고요. 조기 상환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정금리에 대한 활용도 고려를 좀 하고 있고요. 또 뭐 외국계라든지 어떤 증권사를 통한 사모사채라든지 좀 다양한 방면으로 저희의 차입처를 좀 다각화하는 방향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최근에 저희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었던 유유부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건은 지금 3월 18일로 예정하고 있는 정기 주총에서 저희가 특별 결의로 다뤄야 될 안건이기 때문에 본 IR에서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리는 부분입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구리점 롯데백화점에서 지금 별도의 지번으로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던 땅이 있었습니다. 대략 한 570평 정도 되는 땅이었는데 본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공시를 통해서 알려드렸던 바와 같이 작년에 매도인과의 협의를 통해서 작년에 실제 매각 계약을 맺었고요. 올해 6월 말이 잔금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이게 매각 자산이 실제 쇼핑에서 저희하고의 임차 자산으로 되어 있고 임차 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번 매각을 통해서 임차 면적에 빠지게 되고 일부 이제 임차 조건이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항은 특별결의 저희 특수관계인이 쇼핑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특별결의에 해당이 되고요. 또한 이제 거래 상대방인 쇼핑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법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정기 주총 때 본건에 대해서 주주분들께서 다른 안건보다 보다 적극적으로 이 의사 표현을 좀 해주셔야지 저희의 이 안건이 무사히 특별결의를 통과할 수가 있고 그 26년 6월 말에 이 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매각이 이루어지고 난 직후부터는 새로운 임대차 조건으로 임대가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특별결의에서 꼭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주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향후 일정상에서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남아 있는 일정이 3월 18일에 주총을 통해서 임대차 변경이 승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6월 말로 잔금을 수령하게 되고 그리고 26년 7월 1일부터는 새로운 어떤 내용으로 구리점의 임대차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어떤 효과적인 부분은 매각 차익의 일부는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지만 향후에 그 가이던스보다 조금 더 배당을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어떤 그 매입 자금은 실제 저희가 차입금을 좀 감소를 시켜서 이자 비용을 절감하는 데도 같이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그 매각 대금을 저희가 들어왔을 때 일부는 그 어떤 기차입금의 상환을 통해서 이자 비용을 절감하는데 좀 활용을 할 거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 임차 면적이 다소 조금 빠지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 평가를 통해서 새롭게 그 금액을 조금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플러스인 부분과 마이너스인 부분을 감안을 해도 저희가 특별 배당을 통해서 또 주주들에게 이익도 좀 돌려드리고 향후에 어떤 차입금이 일부 또 감소하고 이자 비용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좀 이번 근본 매각건이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특별 배당을 얼마나 할지에 대해서는 결산을 하고 저희가 이사회와 주총을 통해서 하반기에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 배당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실제 24년 증자를 통해서 그 과정에서 가이던스를 처음으로 시장에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켜오면서 시장의 어떤 신뢰를 지켜가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배당 가이던스를 알려드려서 투자자분들에게 어떤 예측성을 높이고 또 이런 부분이 리츠 투자에 적합한 어떤 전략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이던스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24년도 이후에 꾸준히 저희가 배당이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작년 지금 결산을 앞두고 있는 작년의 하반기까지 포함해서 작년 한 해 240원 그리고 올해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271원 그리고 향후에 또 저희가 이 배당 가이던스를 지켜가면서 어떤 투자 활동이나 여러 가지 조달 활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는 저희가 실제 어떤 초과 달성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실제 내부의 이 가이던스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부분을 지금 향후에 어떤 이런 예측성에 대해서 저희가 지킬 수 있게 일부 또 유보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가정한 부분보다 뭐 금리 조달이 조금 다소 흔들리거나 뭐 일부의 어떤 투자 활동에서 또 다른 조달이 섞였을 때 이런 예측성을 지키고자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롯데리츠에 투자하실 때 어떤 이런 가이던스를 잘 참고하셔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신다면 저희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저희 롯데리츠에 대한 투자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고요. 뭐 나중에 다른 그 리츠에서 발표하시고 난 이후에 질의사항 있으시면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B 스타리츠입니다. KB자산운용의 홍성필 본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자산운용의 홍성필입니다. 먼저 이렇게 소중한 시간 마련해 주셔서 마련해 주신 협회에 감사를 드리고 또 여기 많은 분 참석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저희 KB 스타리츠가 아마 이 리츠협회에서 주관하는 그 투자 간담회에 참석을 하는 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오늘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소통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그 참석을 통해서 조금 더 투명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KB자산운용에 조인한 지는 21년에 조인을 했고요. 그동안에는 그 해외부동산 운용본부를 맡고 있다가 작년 초에 리츠운용본부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2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리츠운용이라는 게 참 쉽지 않구나 하고 요즘에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KB 스타리츠를 좀 소개를 드리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20일 날 2월 20일에 유상증자를 상장 이후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부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추진 계획 그리고 현황 그리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오늘은 좀 큰 그림을 좀 보여드리는 그런 자리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위상진자 추진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괄적으로 KB스타리츠는 자산 총계 지금 1조 481억 원, 작년 그 7월 31일 기준으로 결산기만 연결 기준으로 이 정도 규모를 보이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1월 30일 종가 기준 3,549억 원입니다. 그리고 최근 1년간의 평균 시가 배당률은 8.84%고요. 저희가 이제 유상증자를 어나운스 하고 나서 주가가 조금 빠졌다가 지금 다시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구간이긴 한데 지금 주가로는 아마 한 10%를 상회할 것 같습니다. 시가 배당 수익률. 그만큼 이제 주가가 좀 안 좋았다. 이렇게 또 상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자산은 저희는 핵심 권역의 오피스 5개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해외 자산이 2곳이 있고요. 국내 자산이 3곳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또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신용등급은 현재 A-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좀 저희는 신용등급도 좀 개선하고 싶은 그런 애퍼타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주주로는 저희 KB금융그룹 계열사가 대략 한 50%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기관 투자자 분들이 한 30%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는 뭐 리츠 ETF도 투자를 하시고 계시고 주택도시기금 리츠도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를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작년에 좀 주력으로 했던 일들을 좀 쭉 되짚어 보면서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해외 자산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벨기에 자산이 한 77% 그리고 영국 자산의 9%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에서 거의 85%를 해외 자산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해외 자산을 안정화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1월에 저희 영국 자산에 대해서 리파이낸싱이 있었고요. 이 리파이낸싱은 저희 KB국민은행 런던 지점과 진행을 했고 성공적으로 진행을 잘 해서 완료를 한 건이 있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재무 준수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유럽 쪽은 되게 엄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시켜서 이벤트를 좀 축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벨기에 자산 현지 운용사를 교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뭐 크게 이렇게 말씀드릴 부분이냐라고 뭐 질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과제 중에서 가장 큰 과제는 벨기에 자산의 임대차 계약을 연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벨기에 자산은 99%를 지금 벨기에 재무부에서 쓰고 있는데 만기가 2031년까지입니다. 6년이 남긴 했지만은 이거를 9년 정도 더 연장을 해서 2040년까지 연장을 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협상 중이고 추진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운용사를 저희가 좀 뽑아야 되겠다 해서 현지에서 좀 그 정부 쪽 대관 업무나 뭐 긴밀한 뭐 정부 쪽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운용사로 좀 교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리츠 운용부를 맡고 나서 운용사를 교체를 바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벨기에 자산 담보 차입금 만기 연장입니다. 저희 선순위 차입금 그 만기가 작년 5월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1년간 2번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행사를 해서 만기 연장을 실행을 했고요. 네 번째로는 벨기에 자산 환해치 만기 정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외 자산이 비중이 크다 보니까 뭐 다른 해외 자산을 담고 있는 자산들 그 리츠들도 사실은 환해치 정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편입했을 때 환율보다 만기 3년째 만기에 돌아온 그 환해치 정산금이 대략 한 587억 원 발생을 해서 저희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정산금을 정산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저희가 작년에 이제 국내 자산을 신규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 울주로에 있는 시그니처 타워하고 여의도에 있는 파이낸스 타워 편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같이 협업을 통해서 활용을 해서 저희가 좋은 자산을 좀 편입을 할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그런
그 협업, 그다음에 그룹 안에서의 시너지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저희가 강력하게 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간략하게 그 저희 스타리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뭐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기초 자산은 벨기에의 갤럭시 타워가 있고요. 영국에 이제 삼성전자가 마스터리스하고 있는 헤드쿼터로 쓰고 있는 자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4년도에 편입한 시티뱅크 센터 종로구에 있는 중구의 시그니처 타워, 말씀드린 대로 여의도 파이낸스 타워를 작년에 이제 추가로 편입을 했습니다. 연역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22년 2월 8일에 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5월 10일에 갤럭시 타워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저희가 그 HQ 삼성전자 HQ로 매입을 했고요. 자산을 매입을 했고요. 코스피 상장이 10월 6일에 있었고 그 이후로 자산들을 편입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리츠 구조는 저희가 스타리치가 모리츠로 있고요. 그 갤럭시 타워 벨기에 자산을 편입하는 자리치가 하나 있고 또 국내의 어떤 보통주나 무선주 수익증권을 담을 수 있는 멀티에셋 리츠를 자리치로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치를 통해서 향후에도 저희 조달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수입할 수 있는 그런 우선주나 배당주, 무선주나 그 보통주 그런 것들은 수익증권을 통해서 편입을 하는 부분들은 멀티에셋 1호 리츠라는 자리치를 통해서 편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에세트를 통해서 자산을 편입하거나 할 경우에는 또 자리치 구조로 또 다른 자리치를 만들어서 편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영국 자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타리치에서 직접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외 자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86%, 국내 자산 1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벨기에 자산은 대략 한 3만 7천 평 정도 되는 큰 규모의 자산인데 벨기에 재무부에서 99% 임차를 하고 있고 삼성은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에서 유럽 헤드쿼터로 쓰고 있는 자산입니다. 여의도 파이낸스 센터나 시티센터나 시티뱅크 센터나 시그니처 타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우량한 임차인을 이 이제 거주를 하고 있고 쓰고 있고 그래서 우량한 임차인들로 구성된 핵심 권역에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상증자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KB 스타리치는 상장 이후에 첫 유상증자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향후에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갖고 큰 로드맵을 갖고 이런 유상증자를 추진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상 모집 금액은 예상 모집 총액은 1,500억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 주관은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인수단으로 현대차증권과 KB증권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시티뱅크 센터 투자 금액 그리고 시그니처 타워, 여의도 파이낸스 타워를 투자했던 금액을 주로 상환하는 데 사용한 그때 썼던 이제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주로 쓰일 것 같고요. 나머지 한 450억 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말씀드렸던 그 환해지 관련돼서 정상금 발생했던 부분에 대한 부채도 좀 상환을 하고 또 그 환해지 정상금은 올해도 저희가 좀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해지 부분을 벨기에 자산을 이제는 덩어리로 안 가져가고 한 덩어리로 가져가지 않고 만기를 좀 분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을 테지만 분산을 통해서 올해도 사실은 환율이 지금 1,700원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대로 이제 그 환율이 적용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한 5월에 저희가 이제 환해지 정산을 실행할 텐데 대략 한 200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자금도 좀 운영 자금으로 저희가 쓸 것 같고요. 기타 이제 유상증자와 관련돼서 비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부대 비용 50억 원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상증자 추진 일정 주요 추진 일정을 말씀드린 대로 2월 20일에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가 있었고요. 증권신고서 제출을 23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죠. 저희가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이 되고 1차 발행가액이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3월 11일에 신주 배정 기준이 있고
31일에 신주 인수권 증서 상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4월 10일 정도에 이제 발행가액이 확정이 될 것 같고요. 4월 15일, 16일 구주주 청약, 4월 20일, 21일 일반 공모 청약이 진행이 되고 주금 납입은 4월 23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총을 4월 30일에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그 배당 기준일을 이제 저희 작년 연말이죠. 그 작년 가을에 저희가 주주총회에서 그 선배당 후투자 정책으로 지금 배당 기준일을 주총에서 결정하고 이후에 배당 기준일이 이제 설정이 되는 구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주 친화적인 그런 방향으로 이제는 배당을 보고 투자를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배당 기준일을 1월에서 5월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유상증자에 참여하시는 주주들께서도 배당 기준일에 보유를 하고 계시면 배당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저희가 바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유상증자 결정 배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단기 차입금을 효율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국내 우량 자산을 좀 적게 편입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차입을 통해서 이제 자산을 좀 적게 편입을 하고 또 이제 환해치 정산금을 뭐 거시 환경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차입금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근본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동안에 좀 차입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환을 하고 그 상환된 부분을 통해서 창출되는 레버리지 버퍼를 통해서 향후 국내 우량자산 편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저희 스타리치가 이제 성장할 수 있고 또 수익성을 또 제공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또 주주분들의 가치를 제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재무구조 개선은 저희가 유상증자 전에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대략 2,600억 정도의 그 부채가 있는데요. 증자를 하고 나서 상환을 하게 되면 1,100억 정도로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자 비용이 줄어드는 부분은 연간 한 67억 정도 67억에서 이제 70억 정도 줄어들게 될 거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배당 재원으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재무구조 개선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부채를 또 조달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면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지금 해외에 좀 편중된 부분들을 국내 쪽으로 좀 확대를 해서 국내 비중도 좀 넓혀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수단으로서 세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수익증권 작년에 했던 것처럼 좀 우선주 수익률이 잘 나오는 그리고 핵심 권역에 있는 오피스를 중심으로 저희가 투자를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오피스로 코어를 구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새틀라이트로 저희가 좀 투자 기회가 좀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이 들게 되면은 호텔이나 물류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까지도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있어서 지역적으로도 다각화를 하지만은 섹터 쪽으로도 코어는 구축하지만 새틀라이트 전략으로 또 다각화를 좀 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특히나 제가 또 뒤에도 계속 강조를 드리겠지만은 저희가 그 그룹 내에 있는 어떤 역량들을 좀 잘 활용을 해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좀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협업을 통해서 서드 파티의 자산들을 편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 KB 스타리츠가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자산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편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창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국내 자산 편입 확대 계획을 통해서 외형 확장을 좀 추진하고 싶고요. 또 저희는 이런 외형 확장을 통해서 단순히 외형 확장만 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KB금융그룹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보수적이고 좀 안정적인 그런 이미지에 맞게 저희가 좀 그 핵심 권역에 있는 자산들을 잘 운용을 해서 또 차익까지 나서 이제 특별 배당을 할 수 있는 그런 리치로 거듭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도 이번 유상증자가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구 편입 자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작년에 편입한 자산들도 있지만은 국내 자산 중에서 시티뱅크센터, 시그니처, 여의도 공이 저희가 우량 임차인을 확보를 하고 있고
또 우수한 가격 경쟁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편입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주위에 있는 시세보다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좀 특별 배당의 어떤 가능성을 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산 투자가 아닐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이런 컨셉의 이런 전략의 자산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디소싱을 해 나가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또 그룹의 역량을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그런 자산들을 편입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이게 기대 효과는 첫 번째는 저희가 부채 비율 개선했다는 차입 여력 확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상증자 전후 부채 비율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지금 상태로는 364%입니다. 이게 유상증자 이후에 182%, 뭐 저희가 그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부채 비율 수준 정도까지 차입 여력을 좀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나오는 수치들은 저희가 이제 해외 자산을 담고 있다 보니까 그 환율에 대해서 환율 변화에 대해서 좀 그 이런 부채 비율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환율이 지금 뭐 굉장히 역사적으로 좀 높은 환율인데요. 그런 환율을 보수적으로 적용을 해서 가정한 수치가 저희가 이제 부채 비율이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환율이 좀 내려가지고 또 그 자산 가치가 좀 올라가 주면은 당연히 이제 부채 비율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 버퍼를 활용을 해서 공격적으로 좀 국내 자산 편입 확대를 해 나가겠다라는 부분을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조달 비용 절감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또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제 이 부분은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유상증자를 이번에 통해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차익권을 상환을 하고 신규 투자 집행을 하고 또 AUM 확대를 하고 배당 안정성, 성장성을 제고를 해서 주주 가치를 향상을 하겠다. 요 선순환 고리를 잘 만들어서 저희가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유상증자 현황하고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저희가 좀 저희 그룹이 이 KB스타리치를 처음에 설립을 할 때 사실은 꿈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룹에서 이 스타리츠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자산들을 관리를 해나가고 또 좋은 자산들을 편입을 그룹의 역량을 통해서 역량과 시너지를 통해서 편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잘 키워나가겠다는 그런 이제 포부를 가지고 설립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시작하는 자산을 해외 자산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또 도래하고 또 외부 환경에 좀 취약했던 그 시절이 좀 2년, 3년 그 해외 부동산에 대한 헤드라인 이슈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KB스트라치가 좀 역경을 좀 가졌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서 그 긴 터널을 지금 이제 바터밍 아웃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기가 25년 정도까지 있었다고 보고 저희가 전략적인 방향을 좀 틀어서 국내 자산들을 편입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올해 들어서 전반적으로 큰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고자 저희가 유상증자를 이제 추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재무 건전성 안정화를 통해서 추가 차입 여력을 확보를 하고 이제 공격적으로도 성장성을 가져가겠다라는 부분이 향후의 그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구축을 계속 해 나갈 것이고 또 이제 이거 뭐 동시에 진행이 될 테지만은 원 KB 협업 시너지를 좀 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 KB스타리치를 장기적으로 키워 나가겠다라는 그룹의 의지를 좀 천명을 하고 싶고요. 그것을 통해서 애초에 저희가 꿈꿔왔던 그런 그 부동산 자산에서 있어서만큼은 KB스타리치가 그룹에서 전민적인 운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잘 성장을 시켜서 저희 주주 분들에게도 좋은 가치로 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큰 장기적인 로드맵화에서 올해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제 뭐 유상증자 추진도 하고 있지만은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벨기에 자산 임대차 계약 만기 연장 추진을 통해서 자산 가치를 제고하겠다라는 부분은 요거는 조금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벨기에 자산이 가치가 좀 밸류에이션이 떨어졌습니다. 그 주요한 원인은 뭐냐면 벨기에 자산이 그 유럽의 이제 프랙티스이기도 한데요. 그 저희가 마스터리스가 돼 있다 보니까 그 간평을 할 때 대략 한 9년 정도의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이제 간평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만기가 딱 6년에 남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9년간의 6년의 이후에 그 재계약 연장에 대한 어떤 계약서나 뭐 이런 뭐 LOI나 그런 게 없게 되면은 마스터리스가 돼 있기 때문에 얘들이 다 그 임차인들이 나간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99% 다 나가게 되고 다시 채우는데 한 3년 정도 걸린다는 가정을 얘네들이 이제 간평에서 가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의 3년치의 캐시플로우가 간평에서 빠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보수적으로 적용이 돼서 저희 차주 간평뿐만 아니라 대주 간평까지도 영향을 다 똑같이 공유받아서 저희는 차주 간평하고 제주 간평하고 수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락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기 연장에 대해서 계약을 추진을 잘 해서 뭐 만기 연장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반대로 자산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협상을 작년 한 해 동안에 계속 진행을 해왔고 아마 올해는 만기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완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운용사도 이제 현재 운용사도 저희가 교체를 했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주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넘버원으로 올해 생각하고 있는 일 중에서 해외 자산 안정화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 단계에서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만기 연장 부분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재원 마련된 자원을 통해서 두 번째로 가장 주력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국내 우량 자산 편입을 계속 지속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나가겠다. 그래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저희가 신용등급 관리도 좀 게을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개선된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신용등급을 유지를 하고 또는 상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영국 자산도 저희가 그 임차료를 임대료를 18.64% 정도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부분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그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리츠 투자 간담회에도 마찬가지겠거니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주주분들하고 소통을 올해는 좀 강화를 해서 저희 KBS 스타리츠의 투명성을 좀 제고하는데도 노력을 많이 하겠다라는 부분을 이 기회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배당 가이던스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때까지 배당 작년 가을 수준의 배당을 유상증자하고도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배당 재원이 되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이자 비용 절감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해외 자산들은 특히 벨기에 자산은 매년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반영된 부분 그다음에 추가 자산 편입한 부분에서 스프레드 나올 수 있는 재원 스프레드로 나올 수 있는 재원 그 부분들로 이제 향후 배당 재원을 마련을 해서 170원 내외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예, 뭐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 드렸고요. 또 추가적으로 뭐 시황이나 뭐 자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은 저희 아펜딕스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오피스 리츠입니다. 하나 오피스 리츠는 4월 17일 상장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하나자산신탁의 박우철 상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일 발표로 맡은 하나자산신탁 리츠사업본부장 박우철입니다.
마지막까지 다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직업병이 있어서 빈자리, 공실이 있으면 마음이 불안한데 이렇게 꽉꽉 차 있으니까 네, 안심하고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 오피스 투자, 공실 없는 장기 안정적인 높은 수익, 하나 오피스 리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페이지 서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오피스 리츠는 최고 입지의 강남 오피스를 낮은 가격으로 매수해서 가치를 500억 원 올렸습니다. 따라서 높은 배당이 지급 가능하고 이 높은 배당은 장기 안정적으로 상승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높은 배당, 이렇게 배당이 올라가고 임대료가 올라가고 건물 가치가 상승한다면 주가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단지 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300억 원을 공동 투자하고 판매하고 담보대출 일반 사무까지 같이 해서 본걸 리츠의 신뢰와 책임을 강화한 리츠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좀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걸 리츠는 강남역 도보 3분 거리의 하나금융그룹 강남 사업과 역삼역 도보 3분 거리의 태광타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강남 사옥은 연면적 7,420평, 20층 규모의 건물로서 2019년 대수성 공사를 마치고 금융그룹의 사옥으로서 손색 없는 컨디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태광타워는 5,262평, 15층 규모의 빌딩으로서 2016년 준공된 비교적 신축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빌딩 모두 다 테란로에서는 보기 힘든 자주식 주차를 할 수 있는 건물로서 주차 편의성이 굉장히 뛰어난 건물입니다. 하나 오피스 리츠는 금리가 높고 임대료가 낮은 시점에 강남 오피스를 낮은 가격으로 매수했습니다. 담보대출의 저금리 대환, 임대 수익 개선으로 건물 가치가 500억 원 상승했습니다. 건물 가치가 500억 원 상승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공모하는 주당 5,000원은 실제 자산 가치 대비 13% 정도 할인된 금액입니다. 자산 가치로 하면은 저희가 5,700억 원 이상의 주가가 가능하지만 2년 전 국토부와 약속했던 5,000원 그대로 이제 공모를 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 아래에 보시면 주변 최근 거래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금융그룹 강남 사옥을 저희가 평당 3,800만 원에 매수하고 태광타워를 평당 3,300만 원에 매수한 반면 최근에 거래되고 있는 주변 빌딩은 모두 다 평당 4천만 원을 넘어서고 심지어 5천만 원, AP타워 같은 경우에는 평당 5,900만 원까지도 거래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빌딩을 싸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희가 2년 전에 빌딩을 샀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저희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매수 금액을 확정한 날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2년 전에 이미 두 빌딩 모두의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2년 전, 1년 전에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담보대출 금리 그리고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저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게 빌딩을 살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하나금융그룹 강남 사옥 매입 시 담보대출 금리는 4.9%였고 작년 4월에 대환한 담보대출 금리는 4.0%까지 떨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5%대에서 4%대까지 거의 20%가 떨어진다면 채권이라면은 가치가 20% 정도 상승을 할 것이고 오피스도 수익 환원법에 의해서 20% 정도 가치가 상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아래 보시면 실제로 하나금융그룹 강남 사옥의 자산 가치는 최초 매입가 2,820억 원 대비 거의 18% 상승한 3,340억 원까지 감정평가 가격이 상승하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 수익도 개선하였습니다. 매입 당시에는 22만 2천 원이었던 임대 수익을 현재는 36만 원까지 이미 올려서 계약을 완료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임대료를 올릴 수 있었던 사유는 지난 임대 계약들이 10년 정도 장기 임차 계약이었기 때문에 강남 오피스의 임대료가 굉장히 연평균 6%씩 올라가는 것 대비로 굉장히 낮게 기존 임차인들의 임대료가 형성이 돼 있었고 지난 2년 동안 건물을 매수 후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임차인을 바꾸고
기존 임차인의 임대료를 개선을 해서 무려 62%의 임대 수익을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싸게 사고 임대료를 높게 올렸기 때문에 하나 오피스 리츠는 타 리츠보다 높은 5년 평균 6.5%, 10년 평균 7.5%의 배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상장했던 D4의 리츠 같은 경우에는 5년 평균 5.8%의 배당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동 리츠보다 거의 10% 이상 높은 배당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는 충분히 공모가 5,000원 이상으로 저희 주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다른 상품과의 비교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높은 배당 수익이 앞으로도 장기 안정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강남 오피스의 공실률은 2%대로 매우 낮으며 본건 하나금융그룹이 약 50% 면적을 임차해서 안정적으로 배당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왼쪽 아래 표에 보시면 강남 오피스 공실률이 서울의 공실률 4%보다 낮은 2%를 형성하고 있고 자연 공실률이 5%보다도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의 공실률은 사실 어떤 회사가 주변 빌딩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도 공실이 없어서 이사를 갈 수 없는 정도의 공실률입니다. 강남은 앞으로도 이런 공실률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하나금융그룹 강남 사옥의 75%를 임차를 하고 있고요. 태강타워는 75%의 면적을 임차하고 있고 태강타워까지 합치면 전체 면적의 50%를 임차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 오피스 임대료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6%씩 상승을 했고 자산 가치도 연평균 7%씩 상승을 했습니다. 추후 임대료, 배당, 건물 가치가 상승한다면 주가도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왼쪽 아래 표를 보시면 강남 CBD 여의도의 임대료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10년 전만 해도 강북 CBD의 임대료가 강남보다 훨씬 높았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 강남 오피스의 임대료는 강북과 여의도를 훨씬 뛰어넘어서 가장 높은 임대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산가치 역시 그 이전에는 강북 여의도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강남 오피스가 가장 비싸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남 오피스가 활성화된 이유는 벤처 투자, 핀테크, 여러 개의 그 신규 사업들이 강남 쪽에서 생겼기 때문이고 그런 기업들이 원하는 좋은 인재들이 강남에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신성장 펀드 등을 통해서 모험 자본, 벤처 투자 등을 지속할 예정인데요. 그에 따라서 강남의 오피스들도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오피스 임대 계약 조건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6%씩 성장하는 위가 뚫린 그런 이제 강남 오피스 임대료에 대한 전망도 있지만 만일에 외부의 어떤 조건이 급격히 변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아래쪽에 하방에 대한 방어책도 마련을 한 상황입니다. 하나금융그룹 강남 사옥의 예를 들면 임대료 및 기본관리비는 매년 1월 1일에 전년 대비 물가 인상률 또는 3% 중 높은 비율에 따라 인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3%씩은 최소한 임대료가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레버리지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5% 내지 6%의 배당 수익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계속 우상향하는 배당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금융그룹이 300억 원 공동 투자하고 운용, 판매, 담보대출하여 책임과 신뢰를 강화하였고 앞으로도 딜소싱, 펀딩, 그리고 매니지먼트 전반에 걸쳐서 금융그룹이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주가치 중심의 자산을 구성하고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조금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하나금융그룹에 2년 반 전에
조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신한금융그룹에서 약 7년간 신한알파리츠를 만들고 상장시키고 그리고 투자 운용을 총괄했었습니다. 신한알파리츠를 운용하면서 많은 외국계 투자자들을 만나게 됐었는데요. 그들에게 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리츠에 투자를 해줄 수가 있겠느냐. 그들의 그 대답은 한결같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복합 리츠를 하지 말고 단일 섹터에 투자하는 리츠를 해라. 만일에 한국 시장이 미국처럼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크고 신한이 아니라 너네가 블랙스톤이나 블랙락이라면 각 자산, 각 섹터별의 위험도를 분석을 하고 그들의 샤프 레이쇼를 구해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만든 다음에 우리는 3년 뒤, 5년 뒤에 물류는 몇 프로, 호텔은 몇 프로, 리테일은 몇 프로, 오피스는 몇 프로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 다음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너네들이 만일에 오피스면 오피스, 리테일이면 리테일에만 투자하는 리츠를 한다면 자신들이 대한민국의 오피스 시장, 리츠 시장을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모두 다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한알파리츠는 오피스만 현재 투자를 하고 있고 신한 서부 T&D 리츠는 호텔에만 투자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 오피스 리츠는 이러한 전략을 이름부터 반영을 했습니다. 하나 오피스 리츠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 오피스 리츠는 80% 이상을 오피스에만 투자를 할 것이고 50% 이상을 강남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쉬운 그리고 명쾌한 투자 전략이야말로 해외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자, 일반 개인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리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무리한 유상증자를 통해서 몇몇 리츠의 주가가 하락했던 만큼 당사는 무리한 유상증자를 지양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리츠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오피스 리츠를 굉장히 잘 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후너스 빌딩, DGB 생명 빌딩, 역사마의 갭 빌딩 등에서 67%, 30%, 16%에 달하는 높은 수익을 달성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을 달성했던 당사의 투자 운용 2팀이 하나 오피스 리츠를 전담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운용 2팀은 이미 하나금융그룹 사옥을 매수한 후 임대료를 62% 끌어올리는 성과를 보였고 태강타워의 경우에도 47%의 임대료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미 2개 층 이상이 47% 이상의 높은 임대료 상승으로 계약을 했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리츠 개요 등은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쭉 넘어가고요. 바로 3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강남 오피스의 공실률은 2%에 불과하기 때문에 배당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만일에 강남의 오피스가 갑자기 많이 공급된다면 현재의 공실률 2%는 의미 없는 그런 숫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강남의 신규 오피스 공급은 매우 제한적이며 특히 테헤란로는 신규 공급이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26년, 27년에는 강남 쪽에 오피스 공급이 아예 없고요. 28년, 29년에도 그 역삼동의 이면 쪽, 그리고 수서, 그리고 서초동 끝 이런 쪽에만 오피스의 공급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역에 2030년, 31년도에 공급이 있지만 이는 대부분 자사 사옥으로 이용될 것이기 때문에 강남 테헤란로의 오피스 공실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 내 예정 개발 계획은 강남 테헤란로가 확장하는 아주 좀 먼 미래의 얘기이기 때문에 개발 호재로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5페이지와 36페이지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하나 오피스 리츠가 어떤 수혜를 받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35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저희가 조금 이따 Q&A에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 그리고 작년 5월에 지구 단위 계획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테헤란로 변의 오피스와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조금 이따가 Q&A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리츠 배당 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앞서 회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리츠 협회와 기자님들의 협조하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난 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6년 1월 9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서 정부는 상장 리츠의 배당 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고배당주 분리과세와 유사한 방향으로 정책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배당주의 저율 분리과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천만 원 이상 배당이나 이자 소득을 받는 사람들은 약 49% 이상의 높은 종합소득세를 맞아야 하지만 2천만 원에서 3억 원까지는 그보다 절반에 가까운 22%의 배당 세금만 내면 되도록 분리과세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이 리츠에도 적용이 된다면 리츠 투자 쪽에도 굉장히 많은 고소득자들이 몰릴 것이고 리츠의 주가가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오피스 상장 리츠 주가 추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 3년간 리츠의 주가가 좋지 않다라는 어떤 선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1번부터 5번까지 오른쪽 표에 있는 1번부터 5번까지 오피스에만 투자하는 리츠를 보시게 된다면 모두 다 5천 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급격히 지난 1년간 주가가 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피스에만 투자하는 리츠를 투자자들은 굉장히 선호한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배당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1위부터 5위까지의 리츠들이 대부분 6% 이하의 배당 수익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오피스 리츠는 5년 평균 6.5%의 배당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리츠는 5천 원 이상을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래쪽 표에 있는 빨간색 그래프는 이제 오피스 리츠만을 표현한 것인데요. 참고해 주시면.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직원이 마이크를 갖다 드릴 겁니다. 뭐 순서 없이 궁금하신 분은 뭐 발표 순서 관계없이 질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세 분 다 대부분 다 이해를 하신 것 같고요. 자료에도 잘 설명이 된 것 같아요. 들으면서 다 이해가 되는 걸 보면 아주 설명을 핵심적으로 잘 하신 것 같아요. 뭐 질의 없으십니까? 네. 예, 없으신 것 같고요. 혹시 뭐 질의 또 추가에 생각나시면 바로 오늘 명함 교환하셨으니까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2026년 3월 리츠 투자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